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 기사들 가운데 몇 개 또 재미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그 기사들을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제 0.24 정도 밀렸죠. 그리고 S&P 500도, 보면 0.14 이렇게 밀렸습니다. 상승세는 계속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잠깐 밀렸는데요. 이 밀린 이유도 어제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 잠깐 밀리다가 파월 의장이 금리 중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중단한다는 그런 어떤 신호가 있어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 에버노트인데요. 제가 볼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 한 10개 남짓 그 정도만 좀 추려봤는데요. 밀렸던 이유가 채무한도, 부채한도 협상 파행으로 하락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채무한도 협상 파행이 하락, 나스닥 일주일간 3% 급등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뉴욕 증시가 19일 사흘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잘 나가던 재정적자 한도 증액 협상이 공화당의 반발로 결렬되면서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공화당 협상팀은 이날 백악관 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렸다고 하는 거고요.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날 공화당 협상팀은 채무 한도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주요 멤버인 게럿 그레이브 하원 의원은 그 기자들에게 백악관 협상팀이 비합리적이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리파일 파이낸셜 최고시장 전략가인 아트호근 상무는 시장이 꽤나 탄탄한 일주일을 보냈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말했는데 협상이 일시 중단되는 흐름 이렇게 끊겨서 오늘 이렇게 밀렸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잘 버틴 이유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걸 시사하면서 그나마 시장이 딱 거기서 멈춘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죠. 파월이 왜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동결 의사를 내비친 건 이거죠. 은행이 은행 긴축이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런 말인데, 옐런도 어제 은행 추가 합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은행이 더 이제 망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은행들이 좀 긴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이고요. 무디스는 이제 한국의 신용등급 AA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시 부채 안정화 기대.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국가 채무 비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고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요것도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미군이 공항 항구 이용을 하는데 미국이 파푸아 뉴기니와 주둔 계약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여기고요. 여기가 아주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여긴데요. 여기 파푸아 뉴기니가 여기고요.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있고요. 중국이 대만 이렇게 침공하는데 미국 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필리핀하고도 군사 어떤 기지 이거 요번에 체결한 것 같고요. 미국이 파푸아 뉴기니 이렇게 체결했죠. 근데 이 솔로몬 제도 얘네가 중국하고 이렇게 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예, 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 놓을 때가 있어요, 좀 기름. 여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파푸아뉴기니는 이 솔로몬 예, 제도 이거 막아야 되고, 또 필리핀하고도 되니까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이렇게 대만 이렇게 되는 거고, 러시아, 예, 러시아는 또 북한이 있지만, 예, 북한, 한국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예, 러시아는 또 일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예, 이렇게 대만, 필리핀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감 상당하죠. 예.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또 G7에서 말도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예. 좀 골치 아프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에 예, 기사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다음으로 큰 나라인 파푸아뉴기니가 미군이 자국 공항과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사실상 주둔 협약으로 평가된다. 인근 솔로몬 제도에 중국이 영향을 뻗친 가운데, 아까 솔로몬 제도 그 위쪽에 있었죠? 이 영향을 끼친 가운데 미국이 가세하면서 태평양 도소국들이 미중 대결의 전선으로 떠올랐다. 동쪽으로는 친중 국가인 솔로몬 제도와 접한다. 솔로몬 제도는 2019년 대만과 관계를 끄는데 이어 작년 4월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어 중국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파푸아뉴기니 여기에 미국과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거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괜찮죠. 대만 입장에서도 괜찮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요건데요. G7 성명 무조건 철수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흔들림 없을 것. 예, G7에도 좀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19일 열린 7국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침략을 멈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크라이나 영역 전체에서 즉시 그리고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으로 군대와 무기를 철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G7 정상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는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 15개월에 달하는 러시아의 침략은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 빠지는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성명서에는 또 힘에 의해 우크라이나 영역을 획득하는 러시아의 위법한 시도에 대해 우리들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러시아 군대와 무기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철수 없이는 공평한 평화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는 G7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용감한 저항에 경의를 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죠? 근데 이제 중국 보면 G7 정상회의에 맞서 시진핑 중앙아시아 5국 정상들과 이렇게 회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은요, 좀 약하다는 생각 들죠. 앞줄부터 오른쪽부터 이제 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렇게 나오고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리고 타지키스탄 대통령 그 다음에 시진핑 나오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렇게. 그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이렇게. 예, 좀 약하죠.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합니다. 뭐 하면서 4조 9,121억 원 262안 정도 유무상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젤렌스키가 외교적으로 좀 활동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보면은요, 미국 우크라이나 F-16 지원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F-16 비행기 있잖아요. 요거를 그 조종사들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고요.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 비행기를 공급한다면 그 조종사들 훈련은 자기네가 시키겠다. 직접적인 지원은 F-16을 지원은 자기네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F-16을 지원하면 뭐 자기네는 그 조종사들 훈련시키겠다 이건데, 이건 뭐 F-16을 지원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에 전쟁이란 거는 항공권을 장악하면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가는가 마는가, 이 상황에서 러시아한테 상당한 압박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뭐 중국이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가, 그것도 좀 봐야 됩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예.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예. G7 정상회담에 이제 왔다고 했죠. 예. 자, 푸틴 나오는 거죠. 푸틴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급해진 푸틴, 외국인에게 손 내밀었다. 가족까지 러시아 국적 주겠다고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면 특별 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에 1년간 복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자녀, 부모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은 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반면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 대통령령은 뭐냐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확정하고, 의무적으로 전투 참여 조항도 없앤다. 1년 이상으로 했다면 1년으로 그냥 확정했대. 1년만 하면 주겠답니다. 국적. 그리고 의무적으로 전투 참여, 전투에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없앴다고 합니다. 뭐 기존 대통령령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전투행위 가서 직접 전투해야 된다 이건데, 개정 안에서는 이것도 삭제됐다고 합니다. 전투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조건도 삭제했다 이거고요. 실제로 전장에 파견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러시아 군부대에서 복무하더라도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요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다급해진 거죠. 군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대만.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대만의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요. 그게 지금 일본을 파고든다. 그 틈을 일본이 파고든다. 그건데요. 일본이 이렇게 파고든다. 이 기사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러한 역량이 있는가? 그런 반대급부적인 또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급등했죠. 미국 반도체주 강세 역량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쓴 건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쓴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2022년도 7월 23일과 24일에 요건 아니고요. 27일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썼는데요. 이게 치포 동맹, 프렌드 쇼어링 막 이거 관련해서 썼습니다. 치포 동맹이란 미국, 대만, 한국, 일본 4개의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맺는 걸 말합니다. 동아시아 나라, 대만, 한국, 일본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독립적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미국은 중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세계 패권은 기정학, 기술입니다.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특히 첨단 기술을 집합체인 반도체를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미래를 선도할 기술에는 과거보다 몇 배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더욱더 미세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가 요구될 것입니다. 미국은 치포 동맹에 한국이 참여할지 말지를 8월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여를 선택하게 된다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국도. 그리고 경제적 보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중요한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잃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 설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반도체 생산에도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산을 하려면 당연히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만과 한국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계, 설비,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 네덜란드가 만들고 있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대만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엄청난 세제 혜택 등을 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1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ASML이 EUV 첨단 노광 장비를 중국의 수출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 제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 IP,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국이 압박 때문에 ASML도 중국과의 거래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 치포 동맹은 오펙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반도체 치포 동맹은 산유국인 오펙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을 저는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오펙은 석유 수출 기구 요걸 말하죠.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끼리 가격을 이렇게 조절하죠. 원유 가격을 조절합니다.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석유보다는 반도체가 더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즉 치포 동맹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치포 동맹을 통해 반도체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특히 외교 협상 여기서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 원유 인플레이션 이런 사안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작년부터 이게 이야기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 난리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대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TSMC라는 기업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현재. 대만은 파운드를 키우기 위해서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이라는 기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죠.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국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고 국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치포 동맹에 대한 모두가 한국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죠.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미 따라올 수 없는 이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중국처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치포 동맹을 하려는 이유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한다면 한국 경제는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최근에 한국 대중국 무역 수지도 적자 나타났죠. 계속 적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즉 중국과의 거래에서 한국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유럽 중심의 다변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치포 동맹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에는 크게 저는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작년에 3% 송명섭 위원도 치포 동맹에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치포는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변동 수요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중국 회사들이 전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규제하고 싶어도 규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치포 동맹으로 가격 통제, 수출 통제가 가능하다면 중국이 과연 현재 위치에서 한국을 규제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은 한국의 산업에 규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중국 수출 의존성이 큰 섹터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제가 썼던 거고요. 제닛 옐런 장관도, 이거죠. 미국은 왜 굳이 친구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일까요? 이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엄청 풀리면서 소비가 점프하면서 이건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그겁니다. 뭐냐면요. 이제까지 전 세계 공급망을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하고 있었죠. 근데 중국이 그것을 무기로 지금 활용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해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중국은 그냥 닫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더 인플레이션 심해졌고요. 더 힘들어지는 국가들이 생겼던 겁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공정을 엄청 세웠고 세계적으로도 중국한테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정을 엄청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마찬가지 싸게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고요. 중국은 그거를 무기로 활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중국을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의 탈중국화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치포 동맹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가져버린다. 그럼 또 똑같은 이거 보였잖아요. 이런 코로나 핑계 가지고 다 닫아버린 거. 그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그때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침공했고요. 이게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자, 중국은 자기 미달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알고 있고요. 한국이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요. 중국으로 이전한 공장들은 한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거나 미국으로 다시 갈 거고요. 미국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 했고요, 제가. 애플이 중국을 포기하고 베트남, 인도로 공장 옮기고 있고요. 탈중국화 현상.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나라에서
세계가 가져가고 싶은 반도체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썼던 내용에서 나와 있지만 미래의 오펙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도체에 가진 칩4 동맹에서 반도체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파워 또한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칩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입니다. 네, 이렇게. 전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네. 네, 성웅이죠, 진짜.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급등하는 거는요, 저는 그런 지정학적 지금 지정학적 위기와 기정학적 위기, 요거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시계열로 봤을 때는요, 저는 만약에 그게 더 강화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레벨보다는 더 하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만나고 있죠. 그거는 또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 선거가 내년 11월인가요?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국은 더 중국을 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중국은 결국에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제가 뭐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요, 결국에는 천재들이 대결인데요. 대통령 옆에 천재들이 어떤 천재들이 포진이 있는가. 이전에 중국의 책사가 잠깐 어떤 생각으로 밀어붙였다면요, 지금 미국 책사들이 한 방 맞았다가 잽을 한 방 맞았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또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은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중국이 경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죠. 좀 재미없는 내용들 섞였지만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